1925년 5월 17일 토요일 오전 7시 11분 광주 광상우 송정동 금호타이어 제2공장 고무 배합실에서 불꽃이 튀었다. 처음엔 작은 불씨였다. 그러나 수십 년 묵은 설비와 빽빽한 패널을 타고 불은 순식간에 번졌다. 2시간 만에 불길은 100m 높이로 치솟았다. 오후가 되자 축구장 5개 크기의 서쪽 공장이 통째로 불타고 있었다. 소방청은 전국 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관 462명, 장비 168대가 광주로 집결했다. 400명의 노동자가 대피했다. 공장은 멈췄다. 불이 나기 직전까지 이 공장은 연간 1,20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했다. BMW, 메르세데스 벤츠, 현대, 폭스바겐, 세계 최고의 자동차들이 이 공장의 고무 위에서 달렸다. 65년의 역사, 2,300명의 노동자, 대한민국 제2의 타이어 공장. 그 모든 것이 31시간 40분 만에 재가됐다. 그런데 이상한 건 따로 있다. 이 공장은 처음 죽을 뻔한 게 아니었다. 1997년에도, 2009년에도, 2018년에도 이 공장은 매번 살아남았다. 매번 무언가를 잃으면서 65년 동안 이 공장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리고 살아남는다는 것이 정말 이기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1960년 광주로 돌아가야 한다. 전쟁이 끝난 광주는 가난했다. 1950년대 초 한국전쟁에 포연이 가시고 나서도 도시는 좀처럼 일어서지 못했다. 서울도 부산도 아닌 남쪽의 이 도시에는 대기업도 없었고 공장도 없었고 미래를 약속하는 무언가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 시절 광주 금남로 서구에서 택시 한 대를 몰던 남자가 있었다. 박인천. 그는 택시 한 대로 시작해 버스 회사를 만들었고 1950년대 말에는 광주 여객이라는 이름으로 광주 시내를 누비는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었다. 사업은 컸지만 문제가 있었다. 버스를 굴리려면 타이어가 필요한데 변변한 국산 타이어가 없었다. 수입사는 비쌌고 공급은 불안정했다. 버스 한 대가 멈추면 노선 전체가 마비됐다. 박인천은 단순하게 생각했다. 필요하면 직접 만들면 된다. 1960년 9월 5일 그는 광주 양동에 작은 공장을 세웠다. 회사 이름은 삼양타이어. 하루 생산량은 타이어 10개. 직원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기계는 낡았고 기술은 부족했고 자본은 빠듯했다. 그러나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타이어는 박인천 자신의 버스 바퀴에 끼워졌고 그 버스는 광주 시내를 달렸다. 필요해서 태어난 공장이었다. 처음 공장에 들어온 노동자들 중에는 20살 남짓한 청년들이 많았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갈 곳이 없던 광주의 아이들. 그들에게 삼양타이어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이 도시에서 처음으로 생긴 무언가를 만드는 곳이었다. 그 청년들 중 한 명의 아버지,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만나게 될 첫 번째 사람의 아버지는 창업 초기 공장에서 고무 배합 작업을 했다. 손이 항상 검었고 퇴근할 때마다 고무 냄새를 달고 집에 돌아왔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기서 일한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우리가 만든 타이어 위에서 이 도시가 굴러가는 거야. 1967년 공장은 처음으로 승용차용 타이어를 생산했다. 작은 이정표였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삼양타이어는 버스 타이어 공장에서 종합 타이어 제조사로 변모하고 있었다. 1970년대 초 박인천은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다. 타이어를 만들려면 합성 고무가 필요한데 이 역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1971년 금호 합성 고무를 설립했다.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통제하는 수직 계열화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1974년 회사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땅으로 이사했다. 광주 광상우, 송정동과 소촌동에 걸친 넓은 부지. 새 공장은 이전과 차원이 달랐다. 규모도 설비도 야망도. 이 공장은 더 이상 박인천의 버스를 위한 공장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공장이 되려 했다. 훗날 이 공장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하루 10개로 시작한 타이어가 이 땅에서 연간 수백만 개가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달리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공장 굴뚝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고속도로가 뚫렸고
자동차 생산량이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그 시대, 타이어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었다. 국가가 앞으로 굴러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광주 금호 타이어 공장은 그 흐름의 한가운데 있었다. 1974년 새 부지로 이전한 이후 공장은 멈추지 않았다. 24시간 3교대. 낮 근무조가 나가면 저녁 근무조가 들어오고 새벽 3시에도 기계는 돌아갔다. 고무를 배합하는 기계에서는 열기가 뿜어져 나왔고 완성된 타이어가 컨베이어를 타고 흘러나올 때마다 검은 고무 냄새가 공장 전체를 가득 채웠다. 노동자들은 그 냄새에 익숙해졌다. 어떤 이들은 나중에 그 냄새가 그리워졌다고 말했다. 1970년대 후반 금호 타이어는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했다. 미국 시장이 첫 목적지였다. 품질은 검증이 필요했고 가격 경쟁력이 무기였다. 그러나 금호는 단순히 싼 타이어를 파는 회사로 머물 생각이 없었다. 수출이 늘면서 기술 투자도 늘었다. 유럽 시장이 열렸다. 1977년에는 영국 법인이 설립됐다. 그리고 1980년대가 왔다. 이 시기 광주 공장의 팽창은 경이로운 수준이었다. 설비가 증설됐고 생산 라인이 늘었고 공장 부지는 점점 더 넓어졌다. 광상호 일대에서 금호 타이어 공장은 하나의 도시 안에 있는 또 다른 도시였다. 노동자 수는 수천 명에 달했다.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이 공장은 광주라는 도시의 중요한 혈관 하나였다. 이 시절 공장에 입사한 젊은이들 중에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날 사람이 있다. 1990년대 후반 공과대학을 마치고 금호 타이어 광주 공장 기술직으로 들어온 청년.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공장 정문에서 받은 첫 인상을 그는 오랫동안 기억했다. 거대한 굴뚝, 끊임없이 움직이는 컨베이어, 완성된 타이어가 쌓여있는 야적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곳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럴만했다. 1990년대 금호 타이어는 글로벌 도약을 시작했다. 1924년 중국 난징에 첫 해외 공장을 세웠다.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자동차 제조사들과의 OEM 계약이 쏟아졌다. 현대, 기아는 물론이고 해외 완성차 업체들의 러브콜이 이어졌다. 아우디, BMW, 크라이슬러, 피아트, 제너럴 모터스, 메르세데스 벤츠, 닛산, 폭스바겐. 세계 최고의 자동차들이 광주에서 만들어진 타이어를 끼우고 도로를 달렸다. 광주 공장은 이 모든 성장의 심장이었다. 전성기의 광주 공장 연간 생산 능력은 1,600만 개. 금호 타이어 국내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이 공장 하나에서 나왔다. 공장 안에는 연구개발센터도 함께 자리 잡았다. 타이어를 만드는 곳이자 더 나은 타이어를 연구하는 곳이었다. 광주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세계 시장을 겨냥한 기술을 개발했다. 이 공장에서 나온 데이터가 미국 에크론과 영국 버밍엄의 연구소로 전달됐다. 모터스포츠에도 진출했다. 금호 타이어는 유럽에 BRN 네고레이스 시리즈의 공식 타이어를 공급했다. 2007년에는 F1 샘플 타이어를 개발했다. 2012년에는 오토GP 공식 타이어 파트너가 됐다. 광주의 고무가 유럽의 레이스트랙을 달렸다. 그리고 금호 타이어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군용 항공기 타이어를 생산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국가 안보 기술이 이 공장에 깃들어 있었다. 공장 주변 동네는 금호 타이어와 함께 컸다. 송정동과 소촌동 일대에는 금호 납품 협력업체들이 자리 잡았다. 160개가 넘는 협력사. 노동자 가족들이 다니는 학교, 그들이 밥을 먹는 식당, 그들이 쉬는 공원. 이 모든 것이 공장의 생산량과 함께 숨을 쉬었다. 195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했다. 수많은 대기업이 쓰러졌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달랐다. 위기를 버텼을 뿐만 아니라 위기 속에서 오히려 강해졌다. 현금이 없어 매물로 나온 기업들을 인수했다. 대우건설을 품었고 대한통운을 거머쥐었다. 광주공장 노동자들은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했다. 훗날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독배였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1997년의 생존은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게 잘못된 교훈을 남겼다. 외환위기라는 폭풍을 이겨낸 그룹은 스스로를 불사신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신감이었다. 그러나 자신감과 오만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다. 그리고 2000년대 초 금호 아시아나는 그 경계를 넘어버렸다.
2006년 그룹은 대우건설을 인수했다. 인수 가격은 6조 4천억 원. 그것만으로도 무리였다. 그런데 이듬해 대한통운까지 손에 넣었다. 두 건의 대형 인수합병은 모두 차입금에 의존했다. 그룹의 재무구조는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긴장 상태가 됐다. 조금만 충격이 오면 끊어질 수 있었다. 2008년 충격이 왔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했다. 타이어 수요가 꺾였다. 금호 타이어 광주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공장 안에 재고가 쌓였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공장 밖에 있었다. 그룹 전체의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었다. 대우건설 매각을 시도했지만 시장에서 팔리지 않았다. 자금은 없고 빚은 쌓여갔다. 2009년 12월 결국 터졌다. 금호 타이어는 채권단 자율협약, 이른바 워크아웃 대상으로 지정됐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주인은 여전히 금호아시아나였지만 실질적인 결정권은 채권단으로 넘어갔다. 65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광주 공장은 외부의 통제 아래 놓였다. 공장 안의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임금이 동결됐다. 전년도 상여금 지급이 취소됐다. 복리후생이 중단됐다. 경영진은 노동자들에게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노동자들은 그 말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과거 현대와 대우가 구조 조정을 겪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다. 두려움은 곧 현실이 됐다. 회사는 광주지방 노동사무소에 정리해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체 인력의 18%, 706명. 8월 10일부터 조기 퇴직 신청을 받았지만 자원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 노동자들은 거부했다. 공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7월 1일부터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는 파업에 돌입했다. 광주 공장 정문 앞에 천막이 쳐졌다. 노동자들이 교대로 농성을 이어갔다. 경영진은 노조가 타협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고 노조는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연대를 선언했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전국적인 연대 파업으로 번질 수 있었다. 결국 회사는 1,199명의 광주 공장 노동자를 해고했다. 그러나 그중 1,006명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로 재취업됐다. 노동자들은 그것을 해고가 아니라 신분 강등이라고 불렀다. 정규직이 협력업체 직원이 되면서 임금과 고용 안정성 모두 하락했다. 일터는 같았다. 대우는 달랐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 1990년대 후반에 입사한 그 기술직 청년, 은 이 시기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협력업체 재취업 제안을 거절했다. 같은 공장, 다른 신분으로 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짐을 싸서 광주를 떠났다. 다른 도시, 다른 회사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광주 공장에서 보낸 10여 년이 꿈처럼 느껴졌다. 반면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 창업 초기 공장에서 일했던 아버지를 둔 그 노동자는 달랐다. 1970년대부터 이 공장에서 일해온 그는 조기 퇴직 신청서를 받아들지 않았다. 주변에서 권유했다. 나이도 있고 상황도 어렵고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그는 짧게 대답했다. 내가 먼저 나가면 이 공장이 쉽게 사람을 버리는 곳이 된다. 그는 남았다. 워크아웃 상태의 공장은 돌아갔다. 생산은 멈추지 않았다. 타이어는 계속 만들어졌고 수출도 이어졌다. 그러나 공장 안의 공기는 달랐다. 이전의 에너지, 불가능한 것은 없다던 그 감각이 사라졌다. 남은 노동자들은 일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이유로 일하지는 않았다. 살아남기 위해 일하는 공장과 성장하기 위해 일하는 공장은 겉으로는 같아 보인다. 속은 완전히 다르다. 워크아웃 선고 이후 광주 공장의 시간은 두 개로 쪼개졌다. 하나는 기계의 시간이었다. 컨베이어는 돌았고 고무는 배합됐고 타이어는 완성됐다. 생산 라인은 멈추지 않았다. 외부에서 보면 공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하나는 사람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은 불안과 분노와 기다림으로 채워졌다.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오늘 자신의 이름이 어떤 명단에 오를지 알 수 없었다. 구조조정은 한꺼번에 오지 않았다. 천천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왔다. 2009년 12월 워크아웃 지정 직후 경영진은 노조의 임금 동결과 무상감자를 제안했다. 노조는 거부했다.
이듬해 5월부터 임금 교섭이 시작됐지만 협상은 제자리를 맴돌았다. 7월 1일 노조는 파업을 선언했다. 광주 공장 정문 앞에 붉은 깃발이 걸렸다. 경영진의 대응은 빠르고 냉정했다. 회사는 광주지방 노동사무소에 정리해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고 대상 인원 706명, 전체 인력의 18%. 노동부는 9월 16일자로 해고가 집행된다고 고지했다. 8월 10일부터 조기 퇴직 자원자를 모집했다. 706명 중 신청한 사람은 20명이었다. 나머지 86명은 거부했다. 공장 정문 앞 농성장에서 노동자들은 성명서를 낭독했다. 우리는 경영진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 한국금속노동조합은 금호타이어 파업을 공식 지지했다. 민주노총은 금호타이어가 파업에 돌입하면 우리도 가진 것을 모두 걸고 함께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국적인 연대 파업의 가능성이 떠올랐다. 그러나 현실의 무게는 달랐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생산 차질이 커졌다. 납품 계약은 지켜져야 했다. 아우디와 BMW는 타이어 공급 일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조합원들의 생계는 파업 기금으로 버텼지만 기금은 무한하지 않았다. 가족이 있는 노동자들은 흔들렸다. 아이들 학비, 집 대출금, 노부모 병원비, 파업장 밖의 삶은 협상 테이블과 무관하게 계속됐다. 결국 노보랑 주류지 9명이 광주 공장에서 해고됐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회사는 해고된 년 6명에게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재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같은 공장, 같은 기계, 같은 작업복. 그러나 고용주는 달라졌다. 정규직 노동자에서 협력업체 직원으로. 임금은 줄었고 고용 안정성은 사라졌고 복리후생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노조는 그것을 위장해고라고 불렀다. 회사는 그것을 고용유지라고 불렀다.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1,006명의 노동자들은 선택해야 했다. 협력업체로 가거나 아예 떠나거나. 우리가 세 번째로 만날 사람이 이 시기에 등장한다. 당시 30 중반의 현장 노동자. 그는 금속노조 광주지회의 작은 간부였다. 파업이 시작됐을 때 그는 농성장 맨 앞줄에 있었다. 성명서를 낭독하고 집회를 이끌고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그는 절대로 협력업체로 가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러나 파업이 끝나고 협상이 마무리됐을 때 그는 조용히 재취업 동의서에 서명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전세 계약 갱신이 3달 뒤였다. 그는 그날 이후 한동안 동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공장은 다시 돌아갔다. 표면은 이전과 같았다. 기계는 돌았고 타이어는 나왔고 트럭이 완제품을 실어 날랐다. 그러나 공장 안의 인간 지형도는 달라졌다. 정규직과 협력업체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일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았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다른 신분으로 옆에 서 있었다. 어색함은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졌다. 워크아웃은 2018년까지 이어졌다. 9년이었다. 그 9년 동안 광주 공장은 살아있었다. 타이어는 계속 만들어졌다. 그러나 공장을 지탱하던 자부심, 우리가 만든 타이어 위에서 세계가 달린다는 그 감각, 은 서서히 다른 무언가로 대체됐다. 버티는 것이 목표가 된 공장. 그것이 1960년 박인천이 꿈꾼 것이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2018년 봄 광주 공장 정문 앞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다. 이번에는 파업 깃발이 아니었다. 손에 든 것은 피켓이었다. 피켓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금호타이어는 대한민국 기업이다. 워크아웃이 시작된 지 9년이 흘렀다. 그 9년 동안 금호타이어는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 채권단의 관리 아래 회사는 부채를 줄였고 구조를 조정했고 인력을 최소화했다. 광주 공장은 돌아갔다. 그러나 새로운 투자는 없었다. 1974년에 지어진 설비가 2010년대 중반까지 그대로 돌아갔다. 기계는 낡았고 노동자들은 그것을 알았다.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은 출구를 찾고 있었다. 2006년부터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이 본격화됐다. 처음에는 국내 인수자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수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을 국내 기업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선이 해외로 향했다. 그리고 손을 든 것은 중국이었다. 칭다오 더블스타. 중국 산둥성에 본사를 둔 타이어 제조기업. 규모는 금호타이어보다 작았지만 뒤에는 중국 국가 자본이 있었다.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의 기술력을 원했다. 65년의 제조 노하우, 유럽 완성차 OEM 네트워크, 군용 항공기 타이어 기술, 그것을 갖고 싶었다. 2017년 말부터 협상이 시작됐다. 산업은행과 더블스타 사이에서 숫자가 오갔다. 인수 규모는 금호타이어 지분 45%, 금액은 6,463억 원, 약 5억 9,100만 달러. 협상은 여러 차례 결렬됐다가 재개됐다. 언론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광주 공장 노동자들은 뉴스를 통해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지켜봤다. 노조는 반대했다.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기술 유출은 시간 문제다. 핵심 생산 기지가 중국으로 넘어간다. 대한민국 전략 산업이 외국 손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 광주 공장 노조는 성명을 냈고 집회를 열었고 국회의원들을 찾아갔다. 민주노총이 연대를 선언했다. 금속노조 조합원 4천 명이 24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2018년 3월 2일 더블스타와 산업은행이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4월 1일 광주 공장 노동자들은 투표장 앞에 섰다.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우리가 세 번째로 만나는 사람, 2009년 파업의 현장 간부, 협력업체 재취업 동의서에 서명했던 그 남자. 는 투표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지회 집행부 회의에서 마지막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기술이 넘어간다. 결국 공장이 중국으로 간다. 지금 찬성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다. 그러나 회의실 안의 공기는 달랐다.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가? 더블스타가 없으면 누가 오는가? 산업은행은 다른 인수자가 없다고 했다. 인수가 무산되면 법정관리다. 법정관리가 되면 광주공장은 어떻게 되는가? 아무도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지 못했다. 4월 1일 투표 결과가 나왔다. 찬성. 그는 투표소를 나오면서 광주공장 굴뚝을 올려다봤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위안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더 큰 걱정이 되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의 최대 주주가 된 이후 약속이 오갔다. 더블스타는 광주 공장과 곡성 공장에 1,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3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 일부를 반납하는 조건을 수용했다. 공장은 계속된다. 투자가 들어온다. 설비가 현대화된다.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조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2023년 조합원의 79%가 파업 찬성에 서명했다. 더블스타가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영진은 광주 공장 이전을 핑계로 투자를 계속 미루고 있다. 는 노조의 성명이 언론에 실렸다. 실제로 광주 공장을 둘러싼 이전 논의는 오래된 문제였다. 1974년에 지어진 공장은 2020년대 기준으로 이미 반세기 가까이 된 시설이었다. 인근 한평군 한평급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전 비용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더블스타는 이전 부지의 잠재적 매각 가치를 계산했다. 광주 광상호 일대의 광활한 공장 부지를 상업용으로 전환하면 약 1조 4천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 숫자는 맞았다. 그러나 협상은 진전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점점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했다. 더블스택의 광주 공장은 무엇인가? 제조 기지인가? 아니면 땅인가? 금호타이어의 기술력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완성차 OEM 네트워크인가?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이든 광주 노동자들에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같았다. 자신들은 그 계산식 안에서 숫자가 아니었다. 공장은 계속 돌아갔다. 2023년 금호타이어는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4조 원이 넘는 매출, 4만 10억 원의 영업이익, 광주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 1,200만 개가 그 실적의 일부를 뒷받침했다. 2025년 1분기에는 분기 매출 1조 200억 원이라는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숫자만 보면 공장은 살아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 공장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설비가 얼마나 낡았는지, 그리고 더블스타가 이 공장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2025년 5월 17일 아침 그 불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현실이 됐다. 오전 7시 11분 고무 배합실에서 불꽃이 튀었다. 토요일 아침이었다. 광주 광산구 송정동 금호타이어 제2공장 서쪽 고무 배합실. 오전 7시 11분
타이어 제조 공정 중 불꽃이 튀었다. 처음에는 작았다. 배합실 한쪽 구석에서 시작된 불은 수십 년 묵은 설비와 빽빽하게 들어선 패널을 타고 번지기 시작했다. 소화기가 동원됐다. 그러나 불은 잡히지 않았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경보가 울렸다. 공장 안에 있던 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대피를 시작했다. 누군가는 작업 장갑을 낀 채로 뛰었고 누군가는 안전화 끈도 다 묶지 못한 채 뛰었다. 수십 년간 이 공장에서 일해온 우리의 첫 번째 인물. 창업 초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공장에 들어온 그 노동자. 도 그날 아침 제1공장 구역에서 작업 중이었다. 경보음이 울리는 순간 그는 반사적으로 일어섰다. 수십 년간 한 번도 이런 상황이 없었다. 비상구 방향을 알면서도 발이 잠깐 굳었다. 이게 진짜인가? 진짜였다. 불길은 배합실의 구조를 타고 수직으로 치솟았다. 고무와 화학물질이 뒤섞인 배합 원료가 불에 닿으면서 검은 연기가 폭발적으로 피어올랐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됐다. 첫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불길은 이미 배합실 전체를 삼키고 있었다. 소방관들은 즉시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오전 8시, 소방청은 대응 수준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다. 인근 소방서 전 인력과 장비가 동원됐다. 오전 9시, 불은 제2공장 서쪽 건물 전체로 번졌다. 검은 영이 기둥이 광주 하늘로 솟아올랐다. 300km 떨어진 서울에서도 뉴스 속보가 떴다. 광산모 일대 선위 2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게 대피 권고가 내려졌다. 구청은 긴급히 마스크 1만 장을 배포했다. 인근 학교에는 외출 자제 문자가 발송됐다. 공장 밖에서는 노동자 가족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남편이 안에 있다. 아버지가 안에 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 구청 직원들이 가족 대기구역을 만들었다. 핸드폰 화면을 손으로 가리고 뉴스를 확인하는 손이 떨렸다. 오전 중 20대 노동자 한 명이 사고를 당했다. 대피 과정에서 척추 부상을 입어 긴급 수술을 받았다. 진화 작업 중 소방관 2명도 부상을 입었다. 한 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다른 한 명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입원했다. 전고가 됐다. 불길은 100m 높이로 치솟았다. 제2공장 서쪽 구역, 축구장 5개 크기에 해당하는 면적의 70%가 불에 잠겼다. 지붕이 무너졌다. 철골 구조물이 열에 뒤틀렸다. 65년 된 설비들이 수십만 개의 타이어를 만들어 온 기계들이 하나씩 형체를 잃어갔다. 소방청은 전국 동원령을 발령했다. 대한민국 소방 역사에서 전국 동원령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인접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가 광주로 집결하라는 명령이었다. 오후까지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은 462명, 장비는 118대에 달했다. 소방 헬기가 공장 상공을 선회하며 물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불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공장 안에 보관된 생고무 약 20톤이 문제였다. 고무는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는다. 화학 물질과 뒤섞인 고무 연기는 유독했다. 소방관들은 방호복을 완전히 착용한 채로 접근해야 했다. 불길이 남쪽 건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남쪽에는 제1공장이 있었다. 공장 밖, 도로 건너편에 노동자들이 서 있었다. 대피를 마친 400여 명. 그들은 자신들이 매일 출근하던 곳이 불타는 것을 바라봤다. 말이 없었다.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다. 누군가는 그냥 서서 연기를 올려다봤다. 우리의 첫 번째 인물은 그 무리 속에 있었다. 수십 년간 이 공장을 다니면서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장 문을 나선 적이 없었다. 파업 때도 그는 문 앞에서 싸웠지 등을 돌리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는 밖에 서 있었다. 공장이 타고 있었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곡성 공장에서 우리의 두 번째 인물은 핸드폰 화면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2009년 해고 통보를 받고 광주를 떠났던 그 기술직 엔지니어. 그는 몇 년 후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 체제로 안정을 찾아가던 시기에 곡성 공장으로 복귀했다. 광주가 아닌 곡성으로. 화면 속 영상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물이 보였다. 그는 건물의 위치를 알았다. 정확히 어느 구역인지도 알았다. 자신이 10여 년간 매일 걸어 다니던 그 공간이었다. 철골 구조물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건물은 기억이다.
건물이 사라지면 기억의 형태도 달라진다. 그는 그것을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다. 오후 2시 50분, 소방청은 진화율 90에서 95%를 선언했다. 약 1시간 반 후면 완전 진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소방 대응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아졌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현장을 방문했다. 일요일 오후 불이 완전히 꺼졌다. 불이 시작된 지 정확히 3시간 40분 후였다. 연기가 거치고 나서 드러난 것은 폐허였다. 제2공장 서쪽 건물의 50에서 60%가 전소됐다. 배합실, 반제품 보관소, 일부 생산 라인, 수십 년간 쉬지 않고 돌아가던 기계들의 잔해가 뒤틀린 철골 사이에 흩어져 있었다. 그 위로 광주의 5월 햇살이 내려앉았다. 조용했다. 이 공장이 이렇게 조용한 적이 있었던가. 1960년 문을 연 이후 단 한 번도 이런 침묵은 없었다. 기계 소리, 컨베이어 소리, 노동자들의 목소리, 65년간 쉬지 않고 이어지던 소음이 사라졌다. 그 침묵 속에서 금호타이어는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생산 라인 이전 방안을 긴급 검토하겠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타이어 공급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서 그것을 들은 우리의 세 번째 인물, 2018년 더블스타 인수 찬성표를 던졌던 그 전직 간부. 은 성명서를 끝까지 듣지 않았다. 회사의 첫 마디가 노동자가 아니라 생산 라인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아챘다. 그는 돌아서서 공장 담벼락을 따라 걸었다. 한쪽은 불에 탄 공장이었고 다른 한쪽은 여전히 멀쩡한 거리였다. 경계는 선명했다. 그 선명한 경계 위에서 그는 생각했다. 이제 다음 싸움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중 가장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불이 꺼진 다음 날 더블스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다. 금호타이어 지분 45%를 보유한 최대 주주 육산요 63억 원을 들여 이 회사를 손에 넣은 중국 기업은 공개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성명도 없었고 지원 계획도 없었고 칭다오에서 광주로 향하는 임원도 없었다. 세계 주요 언론이 광주 공장 화재를 보도하는 동안 더블스타는 침묵했다. 광주 공장 노동자들은 그 침묵의 의미를 각자 해석했다. 공장 화재로 인한 피해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했다. 연간 1200만 개 생산 능력을 가진 광주 공장이 멈추면서 금호타이어 전체 글로벌 생산량의 20%가 사라졌다. 현대자동차, 기아,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에 대한 납품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캐스퍼 일렉트릭에 납품이 지연됐다. 금호타이어 주가는 화재 다음 첫 거래일에 4% 가까이 떨어졌다. 그러나 숫자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었다. 2,300명의 광주 공장 직접 고용 노동자와 160개가 넘는 협력업체. 공장이 멈추자 이 모든 사람들의 생계가 동시에 흔들렸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납품할 공장이 없어졌다. 하청 노동자들은 다음 달 임금을 걱정했다. 광상우 일대 식당과 가게들은 손님이 줄었다. 광상우 청장 박병규는 직접 행동에 나섰다. 화재 당일 현장에 달려간 그는 즉각 재난안전대응본부를 설치했다. 혼자 1인 시위를 하고 광주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더블스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광상우를 선제적 고용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광산구는 대한민국 최초로 그 지정을 받아냈다. 노조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택했다. 화재 이후 몇 주가 지나도 더블스타의 움직임이 없자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는 대표단을 꾸렸다. 목적지는 중국 칭다오, 더블스타 본사 앞에서 직접 면담을 요청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만나는 그 인물, 2018년 찬성표를 던진 전직 간부, 이제는 지회의 핵심 교섭 창구가 된 이 그 대표단의 일원이었다. 칭다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6년 전을 떠올렸다. 더블스타를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 그는 이것이 공장을 살리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중국 자본이 들어오더라도 광주 공장은 계속된다.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유지된다. 그렇게 믿었다. 칭다오에서 더블스타 경영진을 만났을 때 그는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화재로 피해를 입은 광주 공장 복구에 즉각적인 재정 지원을 할 것. 둘째, 광주 공장의 생산 능력을 원래 수준인 연간 1200만 개로 회복할 것을 약속할 것.
더블스타 측의 답변은 길었지만 핵심은 짧았다. 검토하겠다. 그 사이 더블스타의 계획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노조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더블스타는 광주 공장 이전지인 한평에 새로 지을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을 350만 개로 계획하고 있었다. 기존 광주 공장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동시에 유럽에 짓기로 한 새 공장의 생산 능력은 600만 개로 잡혀 있었다. 폴란드, 세르비아, 포르투갈이 후보지로 거론됐다. 숫자는 분명한 방향을 가리켰다. 한국 생산은 줄이고 유럽 생산을 늘린다. 광주 공장 부지는 매각해 현금을 확보한다. 1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그 땅을 팔아 유럽 공장 건설 재원을 마련한다. 노조는 즉각 성명을 냈다. 더블스타는 광주 공장 화재를 구조조정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서울 더블스타 사무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현수막에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함께 적혀 있었다. 우리의 첫 번째 임무, 수십 년간 이 공장을 지킨 노동자. 은 화재 이후 병원을 오가며 지냈다. 대피 과정에서 무릎을 다쳤다. 그는 뉴스를 통해 더블스타의 계획을 들었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결국 땅이었구나. 그가 한 말은 그것뿐이었다. 화재 발생 268일 후인 2026년 2월 10일 광주 공장 노동자 대표들이 광상구청을 찾았다. 박병규 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지회장 황용필은 감사패를 건네며 말했다. 화재 당시부터 지금까지 피해 수습, 안전, 지역경제, 고용 안정을 위해 애써주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구청장은 답했다. 광산구가 지키려 한 것은 시민의 안전, 노동자의 생계, 그리고 이 지역의 현재와 미래였습니다. 행사는 조용했다. 카메라 플래시도 대형 현수막도 없었다. 노동자들이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작은 자리였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2025년 7월 30일 합의서가 서명됐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화재 이후 73일간의 교섭 끝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내용은 두 가지였다. 첫째, 화재 피해를 입지 않은 제1공장의 생산 능력을 즉시 증설한다. 둘째, 전남 한평군의 새 공장을 건설하며 2028년 초 완전 가동을 목표로 한다. 김명선 금호타이어 생산기술부문 부사장과 황용필 노조위원장이 악수했다. 사진이 찍혔다.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합의는 이루어졌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진 날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다. 한평의 새 공장이 완공되면 광주 광상우 송정동과 소촌동에 걸쳐 있던 그 광활한 부지는 비워진다. 1974년 이후 반세기 동안 이 자리를 지킨 공장이 사라진다. 금호타이어는 그 땅의 용도를 공장 용지에서 상업 용지로 변경해달라고 광주시에 신청했다. 승인이 나면 약 1조 4천억 원의 매각이 가능하다. 그 돈으로 유럽 공장을 짓는다. 광주의 땅을 팔아 폴란드나 포르투갈에 공장을 세운다. 광주에서 65년간 축적된 자본이 유럽의 새 부지 위에 콘크리트로 굳어진다. 숫자로 보면 합리적인 결정이다. 글로벌 공급망을 분산하고 유럽 완성차 시장에 근접하고 낡은 시설을 현대화한다. 경영교과서에 나올 법한 전략이다. 그러나 경영교과서는 1960년 박인천이 자신의 버스 타이어를 직접 만들기로 했을 때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다. 교과서는 2009년 해고 통보를 거부하고 남은 노동자들의 이유를 계산하지 않는다. 교과서는 더블스타 인수 찬성표를 던진 뒤 동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던 그 남자의 밤을 수치화하지 않는다. 공장은 숫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 창업 초기부터 이 공장과 함께한 노동자, 은 화재 이후 결국 퇴직했다. 그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다. 무릎 부상이 회복되지 않았고 나이는 이미 그 공장의 역사만큼 쌓여 있었다. 퇴직 서류에 서명하던 날 그는 담당자에게 물었다. 한평 새 공장에 내 이름이라도 남을까요? 담당자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웃으며 서류를 건넸다. 퇴직금을 받았다. 공장 정문을 마지막으로 걸어 나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이 공장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난 사람, 2009년 해고 후 광주를 떠났다가 곡성 공장으로 돌아온 엔지니어.
은은 한평 신공장 건설 프로젝트 팀에 합류했다. 그는 새 공장의 설계 사양을 검토하는 회의에서 광주 공장에서 썼던 것과 같은 공정 방식을 제안했다. 회의실에 누군가가 말했다. 그건 광주 방식 아닙니까?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답했다. 맞습니다. 광주에서 검증된 방식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는 처음으로 광주를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우리가 세 번째로 만난 사람, 2018년 더블스타 찬성표를 던지고 칭다오까지 날아가 더블스타와 맞섰던 그 전직 간부, 은 합의서 서명 이후에도 광주 공장 부지 문제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 한평 새 공장의 고용 규모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더블스타가 유럽 공장에 얼마를 투자하는지, 광주 땅 매각 대금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그는 합의를 불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뢰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공장이 살아남기를 원했습니다. 공장은 살아남았습니다. 다만 어디에서 누구의 손 안에서 살아남았는지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8년 한평 새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 현판이 걸릴 것이다. 그 현판에 어떤 이름이 새겨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호타이어 한평 공장 혹은 더블스타 코리아 한평 공장. 이름이 무엇이든 그 공장은 새 주소를 갖게 된다. 광주 광상호 송정동의 주소는 사라진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설지는 광주시와 더블스타 그리고 토지 개발업자들이 결정할 것이다.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 단지가 될 수도 있고 물류센터가 될 수도 있다. 어떤 형태가 되든 그 땅 위에서 65년간 만들어진 타이어의 기억은 포장재 아래 묻힐 것이다. 타이어는 굴러간다. 그것이 타이어의 본성이다.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공장을 떠나 도로 위에서 닳고 마모되고 결국 교체된다. 세계 어딘가의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트렁크에서 꺼내지는 스페어 타이어처럼 필요할 때 나타났다가 필요가 끝나면 사라진다. 광주 공장도 그렇게 굴러갔다. 1960년 하루 수백 개의 타이어로 시작해 65년 동안 굴러가다가 2025년 5월의 불길 속에서 멈췄다. 그리고 한평이라는 새 주소를 향해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다만 이번에는 광주의 기억을 싣고 가는지 아니면 두고 가는지 그것만큼은 아무도 확인해 주지 않는다. 공장터는 침묵한다. 늘 그래왔듯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